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19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추석이래. 설은 잘 보내셨나요? 네.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네, 힘드셨겠네. 그래도 기차가 있으니까요. 네. 다행히 표를 구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 뭐 일은 안 했어요? 일은 뭐 양가 집에서 다 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는 말을 하면 좀 욕 먹는데 요즘에 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예. 이번 주는 얼마 전에 흥미로운 발굴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네. 김유신 장군의 이게 설하니까 이제 김유신 장군의 종택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종갓집. 네. 이게 이제 경주의 제매정지라고 하는데요. 제매정터라 그러죠. 지금 사적 한 246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갑옷이 출토됐다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그러면 그 갑옷은 김유신 장군의 갑옷인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뉴스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제목은 그렇게 아마 발굴단이나 경주시청에서 그렇게 뽑아가지고 나름 이제 기자들이 약간 속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네. 얘기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통일신라될 거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갑옷은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좀 중요한 의미가 좀 덜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출토된 갑옷을 보면 삼국시대 것이 많았거든요. 네. 통일전쟁하고 백제하고 싸우고 고구려하고 싸우고 가야가 또 있으니까 나름대로 가야 시대에도 나오고 막 그런 거니까. 그러나 이제 통일신라 시대는 이제 전쟁은 좀 덜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갑옷이 좀 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됐고 출토된 갑옷도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중요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고고학적인 의미보다도 이번 발굴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김유신 종갓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기록을 보면 신라 전성기 얘기하면서 이 김유신 종갓집 이제 제매정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비롯해서 한 39곳이나 되는 호화저택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따지면 최근에 신라판 무슨 타워 팰리스인가? 타워 팰 그게 뭐죠? 타워 팰리스인가? 예, 맞죠. 네, 거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성북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축제를 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신라 전성기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당시 신라 전성기는 좀 어땠나요? 우리가 신라 전성기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이제 예를 듣는데요. 하나는 삼국사기 헌강한조, 그러니까 헌강왕이죠. 830년 이야기인데 임금이 이제 경주 시내 월상루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월성 쪽인 거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 시내를 바라보면서 이제 재상 민공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네. 이 서울의 민가들, 그러니까 경주의 민가들이 질비하고 노래와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지금 백성들이 기와집을 짓고 스스로 밥을 짓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공이라는 분이 그걸 듣고서 이거는 전하의 어진 덕분에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임금이 그러냐 하하 웃고 막 그런 어떤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나름대로 뭐라 그러는 거죠? 서로 칭찬해주고 막 이러는 서로 거죠. 덕담하는 거는 그렇죠. 같은데요. 이게 임금과 신하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게 하나 예인 것 같고 또 신라 전성기를 말하는 두 번째는 또 어떤 건가요? 삼국유사 지난주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뭐냐면 신라 전성기에는 서울에 경중이라 그러는데 17만 8,936호가 있었고 그리고 금입택이 39곳, 그러니까 35개라고 했는데 세어보면 실제로는 39곳인데 꽤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일단 경주에 17만 8,936호라는 어떤 가구 수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 정도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4인 가족으로 쳐도 70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는 이거 70만 명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식초를 너무 뿌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도 기록인데 믿지 못하는 또 이유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왕경이잖아요. 경주가 8, 9세기 정도에도 사방 한 5.5k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크지 않는 도시였는데 그렇게 좁은 공간에 7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살았을 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당시 경주 인구는 어느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삼국유사가 기록해놓은 호의 개념, 그게 가구 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대 경주의 인구는 17만 9천 명, 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8,936명 정도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사실은 또 정확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구당서라든가 삼국사 이런 기록들, 그 정사지 않습니까? 그 정사를 보면 그 백제와 고구려 인구가 뭐 76만 호라든지, 그다음에 69만 7천 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라 전체 인구도 뭐 아니 경제 인구라는 게 사실 뭐 17만 9천 호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백제와 고구려의 76만 호나 69만 호를 비교하면 또 그렇게 또 많지도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애써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인구는 그렇다 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금입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네. 또 39 금입택 뭐 이렇게 숫자도 표현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입택이라는 것이 금이 들어가는 집 이런 거잖아요. 황금이 네. 들어가는 집이다 이런 거니까 그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요 대목을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금입택을 싹 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각주를 좀 달아놨는데요. 네. 주석을. 그럼 뭐라 그러냐면 부윤대택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윤대택이라는 게 부잣집의 호화저택 이런 것을 뜻한다라는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네, 이제 말하자면 신라판 부자들의 호화저택 이걸 이제 가리켜서 금입택이라고 표현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렴 뭐 황금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가는 뭐 그런 뜻이겠냐. 네. 그 정도로 뭐 이 재산이 모이는 집이겠지라는 속뜻을 이제 이련 스님이 하는 건데요. 그러나 네. 이 기록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황금이 엄청나게 쏟아져 드나들었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뭐 터무니없는 과장은 아니거든요. 아, 네. 저희가 앞서 뭐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금간총이라든지 천마총이라든지 이런 무덤에서 금간 뭐 또 황금 유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전성기 신라 때는 그때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네. 개 목걸이도 황금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우리가 신라인의 황금 사랑하면은 국제적으로도 유명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대 그 이 중세 아랍의 지리학자이면서 여행가인 알 이드시라는 분은 그 11세기 분이거든요. 11, 네. 12세기 분인데 신라에서는 황금이 너무 흔해서 이 심지어 개의 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태까지도 황금으로 만든다라고 네. 이제 천의 갈망제의 산책이라는 책에서 뭐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아랍 사학자인데 알 마크디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뭐라 했냐면 신라인들은 집을 비단이나 금실로 수놓은 천으로 단장한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황금 그릇을 사용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9세기에서 12세기의 아랍 지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신라를 황금의 나라, 황금 나라 신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 전성기 신라인들의 사치 향락에 관한 이야기들도 막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뭐 정사에 나와 있습니다. 흥덕왕이 834년에 이렇게 그 개탄을 하거든요. 백성들이 해외 명품만 찾는다라고 개탄을 하면서 네. 사치 금지령을 내리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앞다퉈서 사치와 호화를 즐긴다. 해외 명품만 숭상을 하고 국산은 뭐 수준이 낮다. 질이 떨어진다라고 혐오한다라고 한탄하면서 이 옛법에 따라 다시 규시를 내리는데 만약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금지령을 내리고 의lum장을 놓습니다. 네. 왕이 그 정도로 얘기했을 정도면 사치스러움이 되게 좀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였나요? 그 지난번에 신라인의 뭐 사치향락 잠깐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달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금은실, 그다음에 금과 은과 뭐 금은실로 만든 거, 그다음에 실이라는 거 가늘게 이렇게 뭐 한 네. 거니까 굉장히 기술이 좋은 거죠. 그 인도산 공작 꼬리, 그걸 공작미라 그러고 예. 캄보디아산 비치모라는 게 물총새의 털이거든요. 그런 걸로 만든 허리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산 에메랄드로 알라리 상감한 머리빗 사진이 있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보르네오라든가 필리핀에서 잡은 그 거북 등껍질로 만든 관. 뭐 이런 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 그 우리가 마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즘에 자가용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치장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 뭐 인도나 스리랑카산 목재 그리고 자단 뭐 이렇게 하고 베트남산 침양 이런 걸로 이제 마차를 지금으로 따지면 튜닝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뭐 개조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았고 평민들까지 말 안장을 가지고 뭐 금은 옥으로 뭐 장식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네. 흥덕왕이 이런 그 이 풍조를 개탄을 하고 일절 금하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네, 뭐 그 정도였으면 집에 또 관해서도 사치스러움이 좀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그 이 금태두른 집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그 흥덕왕이 얘기한 거는 네. 진궐의 집은 진궐 귀족이죠. 집은 그 길이와 너비를 24자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당나라 기와를 얹지 못하고 그다음에 금은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육두품까지 침대를 뭐 대모와 침향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세세하게 네. 그 계급 에 맞춰서 아주 금지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진골 귀족의 집을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지 말라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집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집이 있으니까 뭐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제 주택의 외양이라든가 인테리어까지 금은으로 장식을 했고, 그다음에 침대까지도 정말 해외 명품, 뭐 동남아시아산 뭐 대모나 침향 이런 걸로 꾸몄다는 거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했겠죠. 그 지금 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침향 같은 경우는 동남아산 티크제 원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진짜 뭔가 화려한데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생활에 쓰는 생활용품들 거기도 이제 금은으로 만든 것들이 많았다면서요. 거기 나오죠. 그 귀족은 물론이고 육두품에서 일반 백성까지 금은으로 도금한 그릇,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 가죽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구수와 탑 등을 썼다는 건데, 구수와 탑 등이라는 게 뭔가를 봤더니 그 양모를 주성분으로 해서 잔모를 섞었던 페르시아산 직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평상을 뭐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진골 귀족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뭐 주택, 뭐 화차 또 뭐 생활용품 그리고 뭐 생각한데 뭐 옷이라든지 뭐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막 해외 명품 또 금은으로 막 치장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금입택이라는 단어가 이 과장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택이라는 단어가 부잣집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니라 예. 실제로 황금이 들어가는 집 이렇게 문자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라 귀족들, 진골 귀족들의 호화저택, 금이 막 들어가고 막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 금태 두른 집이잖아요. 금입택이라는 게. 그래서 쏘곤쏘곤 됐을 거 아니에요. 뒷담화하면서 저 완전 금태 두른 집이야. 금이 막 쏟아져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니까, 그런 어떤 명문대가의 그 이 황금이 막 마구 들어가는 거 이러니까 금태 두른 집라는 네. 개념으로 금입택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을 수가, 쑥떡공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사실 근데 황금 뇌물이 좀 드나드는 집이라는 표현을 또 생각해 보면 좀 뇌물 같은 것들이 막 좀 이렇게 오고 가고 막 이런 걸 좀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화랑색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물론 뭐 위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약간 진짜라고 본다 그러면 그 화랑색이라는 게 사실 그 화랑의 우두머리인 풍월주의 전기거든요. 네. 그걸 보면 심상치 않은 기록이 있습니다. 17대 풍월주가 염장공인데요. 568년에서 648년까지 그 사신 분인데, 그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염장공의 집을 수망택이라고 했다. 이 황금이 마치 홍수처럼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망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까 예. 저희가 삼국유사에서 나왔던 금입택이라는 뭐 그런 거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그 39 금입택을 기록을 하면서 그 이름을 일일이 기록을 하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수망택이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수망택이 아마도 염장공의 저택이든 아니면 종가든 뭐 그랬겠죠. 네. 뭐 이런 그 풍월주 저택, 종가에 염장공의 저택 황금이 쏟아져 들어간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재산 축적일 수도 있지만 뇌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사실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황금이 이제 드나든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나오는 걸까요? 예, 그것도 이제 그 설득력 있는 말일 수가 있는데요. 신당서를 보면 그 상상 이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신라의 재산가는 복록이 끊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노비하고 하인이 3,000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 갑옷을 입은 그 병사, 그러니까 민병하고 네. 소와 말, 돼지 뭐 이런 숫자도 그 수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3,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거느리는 하인 가축이 각각 3,000이라는 거니까 가축 뭐 병사까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신당서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신라 해공왕 때 경주를 방문했던 당나라 사신단이 직접 목격을 하고 가서 그 이 당나라 중앙정부에 보고했던 그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신라 국기라고. 네. 그걸 아마 참고해서 역사서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기록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신당서뿐만 아니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도 이제 신라 부자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이 신라의 이 부자들의 이야기는 좀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그런 문헌 기록도 있고 그런데 금성문도 사실 나오거든요. 금성문이라는 게 우리가 뭐 당대 기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전남 장흥 보림사 고향 아니에요? 보림사? 아닙니다. 저는 해남이고요. 해남이요? 여기 장흥은 좀 근거리에 있는 또, 지방이죠. 거기 보면 보조선사 탑비에라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새겨진 기록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860년 헌안왕은 금입택에 속한 가로 열고 닫고 그다음에 수망택과 이남택에게 교지를 내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교지를 내렸냐면 보조선사 채징 스님의 사찰인 보림사에 황금 160분과 벼 2000곡을 희사하라라는 교지를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일단 벼 2000곡과 황금 160분이 어느 정도의 뭔가 규모인지 궁금한데요. 뭐 1곡이 뭐 15에서 20말 정도 뭐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2000곡이면은 2만 말에서 4만 말 정도라고 네. 뭐 하는데 가마로 따진다 그러면 뭐 3천 가마, 4천 가마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잘 뭐 네. 비전문가에서 모르지만 그리고 황금 160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 아니었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제 이 내용이 담긴 보림사 보조선사의 탑비의 이 비문의 내용에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이게 뭐 이 헌안왕이라는 분이 그 임금이 평소에 그 이 스님이죠. 채징 선사라는 분을 굉장히 평소에 존경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꿈에서도 뭐 그리워할 정도로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채징 스님이 광주에 있는 황학이라는 절에 머물고 있었는데 임금이 이제 그 채징 스님한테 아 그러지 마시고 그 가지산이라는데 보림사가 있는 곳이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네. 보림사로 옮겨서 지내시라라는 주청을 올립니다. 이 청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임금이 금이택이 수망택하고 이남택한테 야 너네들이 보림사에 좀 희사 좀 해. 거액을 좀 내 기부해 이런 명을 내린 거죠. 그래요? 뭔가 이 기부하라는 표현이 좀 요즘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시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 헌안왕 같은 경우는 채징 선사를 꿈에서도 만나고 싶어했다라는 건데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존경하는 스님을 위해서 뭐 절을 꾸미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수망택, 이망택이라는 게 금유택인데 그 중에 네. 하나 있거든요. 이름이 있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지금의 재벌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몇몇 주요 재벌인 수망택과 그러니까 이남택한테 기부를 명하는 교지를 내렸다는 거니까요. 뭐 저희가 최근에 목도한 사건과 비슷한데요. 저희가 네.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과 현대 같은 재벌들한테 이제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기부하라고 독려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좀 비슷한 상황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헌안왕으로서는 좀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당할 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정식으로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죠? 명령 교지를 내렸다는 거니까 네. 독대 이런 거 안 하고 뭐 해주겠다 이런 거 안 하고 했으니까 헌안왕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뭐 그 당시 재벌이었을 수망택, 이망택 그 입장에서는 또 임금의 명령을 접하면서 이게 그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을까요? 뭐 신앙이 두터웠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모르죠. 근데 뭐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강요에 네. 따른 억지 기부는 혹시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기부를 대가로 또 어떤 또 혜택을 또 줬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대가성이 있었을 수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씀이 또 생각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를 배우는 거죠. 사람 사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사실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했는지를 보고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례에서 해답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지금 나라가 어지러울 때 자꾸 역사가 되게 중요하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또 앞서 말씀하셨던 그 김유신 장군의 집을 이제 제매 정택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온 39 금입택 중 하나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삼성 정도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금입택 가운데서도 으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제 이 36 금입택 명단을 정리하면서 이런 스님이 제매정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네. 이 각주를 또 다는데요. 이곳은 김유신 공의 종가다라는 각주를 달아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제매라는 그 표현은 물건을 산다는 의미잖아요. 네. 뭐 또 제자에는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정은 또 우물을 뜻하죠. 그렇습니다. 아마 제매정이라는 표현은 집안에 있는 우물을 근거로 붙인 이름이 틀림이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그 39 금입택을 쭉 열거를 해놨는데 그 물과 관련된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상택이라 해서 이제 못지자에다가 모두에다 네. 올린 뭐 집이라든지 천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샘천자고 수망택 아까 얘기했던 수망택, 네. 곡수택 물이 뭐 이렇게 휘돌아서 돌고 있다는 곡수택, 그다음에 정상택 우물 위에 뭐 우물이 있으면은 위에 있는 집이라든지 예. 뭐 지택, 정하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우물과 관련된 이름만 해도 뭐 제매정이라든가 정상택이라든가 정하택이라든가 이런
그 이름들이 좀 있으니까요. 네. 이 김유신 장군이 우물과 관련해서 또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645년의 일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했던 의자왕 때 백제의 기세가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빠지고 막 그랬는데 신라가 그 김유신 장군이 이제 이 메리포성 거창인데 거기를 공격한 백제군을 이제 뭐 무찌르고 개선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승전보를 알리고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또 다시 백제군이 반격했다는 급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다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장군이 이제 병기를 바로 손질을 하고 다시 이제 출정길에 나서는 거죠. 네. 김유신 장군이 집에도 들리지 못하고 다시 또 이 출정길에 나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나쳤다는 거거든요.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매정 사람들, 그 집안 사람이죠. 네. 모두 문 밖에서 장군을 기다렸다. 그러나 김유신 장군은 대문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그러면서 50보를 좀 더 간 다음에 말을 멈추게 하고는 부하를 시켜서 집에서 마실 물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유신이 그 물을 마신 다음에 우리 집 물은 정말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맛이 좋구나라고 감탄을 네. 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본 이 군사들이 각오를 다졌다. 대장군께서도 집에 들르지도 않고 출전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군사들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한탄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되겠냐라고 네. 해서 각오를 다졌다라는 게 이제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사례는 흔히 말하는 멸사봉공 또 성공후사 또 이런 일화를 말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하필 우물 이름을 제매라고 하고 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종갓집 이름을 태코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이제 제매정 택이라고 했는지 그런 의미 좀 풀리는 거죠. 네.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매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돈으로 샀다라는 의미잖아요. 제매정이라고는 뭐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어야 할 정도의 맛 좋은 우물물 정도로 해석할 네. 수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김유신 장군의 우물 이거 제매정을 재물을 부르는 보물이라든지 수호신 이쯤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네. 그 김유신 장군의 재산이 좀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에 뭐 버금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되는데 김유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국통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사만통일의 으뜸 공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문이 이제 엄청난 명예부를 쌓았는데 사실 증조부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럼 증조부도 저희가 알만한 인물인가요? 그렇습니다. 금강가의 마지막 임금이 이제 구해왕인데 김구해이죠 네. 이름이. 네. 이게 이제 이분이 532년에 사실 금강가야를 바치거든요 신라에. 네. 이 나라 창고에 있는 보물을 모두 가지고 이제 신라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신라 임금이 버풍왕인데요. 네. 이 항복한 김구해한테 상등의 벼슬을 내리면서 본국 땅을 시급으로 내리거든요. 본국 땅이 이제 금강가야를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이 말씀하신 시급이라고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땅 그 영토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다스렸던 김구해가 원래 다스렸던 금강가 영토에서 세금을 전체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사실 그리고 이제 김유신 장군 때에 이르러서도 장군이 엄청난 공훈을 세웠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백제 고구려 통일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네.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662년에 고구려하고 이제 그 임진강 전투를 뭐 해갖고 이기거든요. 거기 대승을 거둔 공로로 해서 그 본피궁,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경주 인왕동 정도의 땅이라 그러는데 그 땅의 재화와 뭐 땅, 그다음에 노복 이런 거를 하사받았는데 당시에 김인문이 누구냐면 문무왕의 동생이거든요. 임금의 네. 동생하고 그 경주 시내 노른자 땅을 반반씩 반분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경주의 노른자 땅이라고 하면 수도의 노른자 땅이니까 지금으로 네. 치면 서울 중심가나 아니면 뭐 강남 뭐 이런 데 땅을 반으로 나눠 가졌다는 얘기네요. 뭐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을 했다 이런 거죠. 그렇겠네요. 뭐 예. 그뿐만 아니고 하여튼 뭐 1년 뒤에는 백제 부흥운동을 제압한 공로로 해서 뭐 밭 500결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이 평으로 계산을 했는데 230만 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완전히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때는 또 엄청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상급을 받았거든요. 네. 도대체 얼마만큼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신라가 17관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가장 높은 계급이 각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유신 같은 경우는 백제를 멸망시킨 공로로 해서 각간도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대각간 이런 지위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구려가 또 멸망은 됐으니까 대각간보다 또 더
큰 지위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높은 게 이제 태대각간 이런 벼슬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기존에 원래 17등급이 있는데 그 위계보다 2단계는 높은 특특의 어떻게 보면 지위를 준 건데 그러면서 또 이 지위 명예만 준 게 아니라 문무왕이 이 전국의 말목장이 174곳이 됐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나눠줬다 그럽니다. 이게 쭉 나눠줬는데 왕실이 한 22곳 나눠주고 국가기관에 10곳 나눠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가지고 개인들한테도 골고루 나눠줬는데요. 개인 중에서는 김유신이 가장 많은 6곳을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네. 그 문망의 동생 김인문조차도 5곳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유신에 대한 농공 행상이 엄청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김유신이 받은 상급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연히 세습됐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김유신이 이제 673년에 이제 죽거든요. 네. 그 당시에 국가 차원의 장례식이 국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 거행을 했는데 조의금으로만 임금이 비단 1000피라고 조 2000섬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피리 부는 군악대까지 뭐 100명 보내주고 막 그러는 거고 이 명을 내려갖고 비석 세우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공적과 명예를 기록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김유신의 무덤을 지킬 백성들까지도 그 지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대우를 한 거죠. 네, 그야말로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한 국장이라고 봐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본인 죽었는데도 이 김유신 장군의 부인이 지소 부인이거든요. 네. 뭐 지소 부인하고 후손들한테도 엄청난 대접을 받는데요. 대를 잇는 대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김유신 장군의 부인과 후손들은 또 어떤 대접을 받았나요? 그 예를 들자면 부인 지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지소 부인이라고 하는데 네. 남편이 죽은 지 39년이 지난 다음에 머리를 깎고 이제 비구니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임금이 성덕왕인데 그 성덕왕이 부인의 자코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조천석을 내린다라는 또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덕왕은 김유신의 손자인데요. 김윤중하고 김윤문을 끔찍하게 챙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술자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연애를 베풀 때도 김씨 형제들이 안 보이면 어디 갔냐 빨리 불러와라 내 옆에 앉혀라 막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임금의 친족까지도 이제 그거를 안 입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임금이 뭔 소리야? 그러면서 단호하게 일축을 합니다. 일단 성동왕이 왜 이렇게 김유신 부인과 후손들을 챙겼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뒷담화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막 서로 막 비난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지가 뭔데 김유신이가 뭔데 막 자꾸 이렇게 네. 후손까지도 챙기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성덕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 평안하고 왜냐하면 이 삼국 통일하고 뭐 당나라까지 이제 뭐 없으니까 네. 임금과 신하가 지금 베개를 높이 베고 근심이 없다. 이거 누구 덕이냐? 다 김유신 장군 태대각간 덕이 아니냐? 아, 네. 이게 니네들이 지금 질투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질투하고 김유신 장군의 공로를 잇는다 그러면 이거는 의리가 아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의 자손을 잘 후손을 잘 대우하는 것도 이게 진정한 의리다.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김윤중 이 갖고 와서 술잔 받으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고 네. 요즘에 어떻게 보면 고급 승용차에 해당하는 말도 뭐 한 필 아, 네. 하사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뭘 줬을까요? 벤츠를 그래요. 줬을까요? 뭐 뭘 줬을까요? 어쨌든 되게 후하게 대접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김유신 후손들이 사실은 뭐 대접만 받는 존재는 아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을 또 보여줬다면서요. 뭐 우리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원래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는데 뭐 아시는 네.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어쨌든 네. 이 부명예 이렇게 같이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생전도 그렇고 생후에도 사후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그 이 김유신 사후에 그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분이 바로 이제 지소 부인이거든요. 네. 사실 지소 부인도 저희가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남편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유신 장군이잖아요. 근데 사실 네. 김유신 장군이 또 외삼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좀 시선을 보면 좀 회개하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김유신의 여동생이 누구냐면 문희잖아요. 네. 문희를 그 김유신이 뭐 이렇게 길쌈을 이게 뭐 축구를 하다가 뭐 다치고 어쩌고 그런 쇼를 부려갖고 이제 그 김춘추 그러니까 태종무열왕한테 네. 이제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네. 불에 태우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쇼를 부려가지고 그 결혼시키는데 그렇게 낳은 셋째 딸이 바로 지소 부인이거든요. 네. 그 따지면 지소 부인은 이 문무왕 그 태종무열왕의 장남인 문무왕의 누이거든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근데 뭐 그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신라 시대 당시 기준으로 뭐 결혼 풍속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잣대 유교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지서 부인 같은 경우는 예사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죽었지만 어쨌든 간에 신라 왕가의 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신 가문의 종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충효 이런 걸 아주 중심을 꽉 잡고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금방 또 충효 사상 얘기하셨는데 이 충효라는 말 자체가 신라의 삼국통일의 운동력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뭐 물론 뭐 백제고구려 해도 당연히 충효를 뭐 으뜸으로 여기고 그런 네. 분들이 많았고 계백장군 같은 경우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했으니까 좀 더 부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예. 사실 그 신라 역사를 논할 때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충의 사례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서부인에게서 또 나오거든요. 네, 그 김유신의 아들인 원술 이야기가 또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라가 이제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 백제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을 시킨 다음에 그런데 이제 난관에 몽차가는 건 당나라가 또 야욕을 또 네. 뭐 드러내잖아요. 노골적으로. 네, 이제 그게 이제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672년에 그 김유신 장군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죠. 네. 이 신라 당나라가 이제 일전을 벌이는데 그때 패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싸우다가 후퇴를 하는데 그 김유신이 그걸 보고서 가문의 치욕이라 그래서 네. 쫓아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원술이 집을 찾아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서 부인이 결코 받아주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지소 부인은 어머니 입장인데 네. 그 김유신 장군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좀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그게 모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 지서 부인은 딱 그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너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내가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단칼에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원술은 또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와신상담해 갖고 이 당나라의 최후의 일전이 있습니다. 675년에 있었던 그 매수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서 명예회복을 하거든요. 네, 매수성 전투라고 하면 대첩이잖아요. 네. 그 전투에서 이제 당나라가 한반도에서 축출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요 이제 그 1년 뒤에 이 매수성 전투에서 신라가 이긴 다음에 다 연전연승을 하거든요. 네. 결국 그 당나라가 이제 한반도에서 완전히 그 쫓겨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술도 와신상담에서 큰 공을 세운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 예. 그 김유신 장군보다는 뭐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큰 공을 세운 건데 뭐 당나라의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꺾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나 원술은 끝끝내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네, 네. 이렇게 명예회복을 했으니까 원술이 이제 어머니를 좀 찾아올 법도 한데요. 예, 뭐 아니었다 그런 겁니다. 그냥 네. 초야에 묻혀서 평생을 살았다 그럽니다. 네. 근데 이 원술과 또 지소분의 이야기가 당대 신라 시대에 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겠네요. 예,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이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갖고 효보다는 충의 뭐 가치를 더 뭐 북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당 기사라 그래 갖고 일면에 막 네. 신문 일면에 막 기사 쓰고 뭐 그랬겠죠. 네. 그 당대 이제 그 신라 사회에서 엄청난 충격파를 이제 던졌겠죠. 네, 저희가 처음에 아까 김유신 장군의 재매 정택이라는 그 호화 주택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자들 얘기라고 했는데 사실 예, 돈만 쫓는 그런 저질 부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 동기신이 아니다. 공동체의 네. 명예와 가치를 지키는 명문가 노릇도 같이 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뭐 사실 뭐 재매정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그냥 재물을 부르는 운물 뭐 이런 걸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 천박한 신라판 재벌가로만 끝났겠죠. 네, 그래서 이 김유신 장군 집에 얽힌 이 재매정 우물이라는 것이 말하는 바가 사실은 공동체 가치를 좀 지키는 진정한 명문가의 정신 뭐 이런 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재매정태에서 발견된 갑옷이 김유신 장군 갑옷이 아니어서 좀 실망을 했다 그러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 가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후손 중에 누구 것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그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기업들, 재벌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가들의 그 정신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네. 한 번쯤은 그 짚어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그 재매정택에 대해서 김유신가의 어떤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네. 논주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